여러분, 만약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7세 전직 교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사위와 딸을 상대로 벌인 치밀한 반격의 기록입니다. 그가 사용한 무기는 총도 칼도 아닌 35년간 갈고 닦은 논리력과 한 장의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만 이따금 쓸쓸함이 밀려올 때가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와 사위 민호였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손에 든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홍삼 사왔어요. 요즘 건강 어때요? 그런데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서요. 민호는 항상 이랬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를 챙겼죠. 명절에는 제일 먼저 오고 생일도 꼬박꼬박 챙기고 심지어 병원 갈 때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어요. 이런 사위를 어디서 구하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요즘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지난달에 받았어. 결과는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병원 가서 받아올까요? 아니야, 내가 직접 가면 되지. 그런데 민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순간적인 거였지만 제가 놓치지 않았죠.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는 데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의 행동들을 떠올려 봤어요. 지나치게 자주 찾아오는 것, 건강검진 결과에 유난히 관심을 보이는 것,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며 요구했던 것까지. 수학 교사 시절 습관대로 저는 노트를 꺼내 표를 그렸습니다. 날짜별로 민호의 방문 횟수와 대화 내용을 적었어요. 3개월치를 정리하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통장, 건강, 재산. 이 4가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오랜 친구 박철수를 만났어요. 철수야, 너희 사위는 어때? 우리 사위? 뭐 괜찮지? 왜? 자주 찾아와? 명절 때나 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바쁘잖아. 그 말을 듣고 더 확신이 들었어요. 민호의 행동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요. 너무 자주 오는 것, 너무 많이 챙기는 것, 그게 오히려 수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일 시간 있어? 응, 왜? 병원 같이 가요. 건강검진 결과 나왔대요. 나 혼자 가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같이 가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회사 일로 바빠서 연락도 자주 못하는 애였는데 갑자기 병원을 같이 가자니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사위와 딸이 나를 챙기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의심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지만 35년간 수학을 가르치며 배운 게 있었어요. 우연은 2번까지는 우연이지만 3번부터는 패턴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미 3번을 넘어섰습니다. 병원 진료실은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김태수 씨, 최근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 받으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런데요. 여기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보면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 옆에 앉아있던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얼마나 심각한가요? 초기 치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치매라고요? 저는 매일 아침 신문 사설을 읽고 스도쿠를 풀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둡니다. 어제 먹은 식사 메뉴도 다 기억하는데 치매라니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정밀 검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예약 잡아드리죠. 빨리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지기능 검사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수진아, 내가 인지기능 검사를 언제 받았지? 지난달에 받으셨잖아요. 아빠가 잊으셨어요? 지난달?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달력을 꺼냈어요. 지난 3개월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방문 기록이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2번이나 더 많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꼼꼼한 사람이에요. 35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 수업 일지를 썼고 퇴직한 후에도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죠. 그런 제가 병원 방문을 까먹었다니요. 저는 서랍에서 최근 6개월치 진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검사들이 있었어요. 혈액 검사, 뇌 MRI, 그리고 인지기능 검사까지. 누가 제 이름으로 이런 검사들을 받게 한 걸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민호가 저를 병원 침대에 묶어놓고 주사를 놓는 꿈이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깼을 때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타이핑했습니다. 치매 진단서 위조.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5년간 후견인 제도를 악용한 재산 편취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였어요.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범죄가 많았고 그 중에는 가족이 공범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수법은 이랬습니다. 먼저 피해자를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면서 소량의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먹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 상태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게 하면 낮은 점수가 나오고 이걸 근거로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는 거예요. 후견인이 되면 피해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를 팔고 통장을 정리하고 심지어 요양원에 강제로 보낼 수도 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67세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어제 먹은 음식도 기억하고 35년 전 첫 수업 시간에 가르쳤던 학생 이름도 기억해요. 하지만 누군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 사위이고 어쩌면 제 딸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를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차근차근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가정과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표는 진실을 밝히는 것, 방법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 35년간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풀 차례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손에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몇 층이세요? 12층입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는 15층이에요. 아, 위층에 사시는군요. 반갑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정미연이라고 해요. 이번에 11층으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저는 김태수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녀의 명함을 받았어요. 정미연 법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사시군요. 네, 부동산 쪽 일을 주로 해요. 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아서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부동산 사기라. 혹시 후견인 제도 악용 같은 것도 아세요? 정미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시네요. 요즘 그런 사건이 정말 많아요. 특히 시니어 분들이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죠. 혹시 주변에 그런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하지만 뭔가 그녀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실은 저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요. 엘리베이터가 11층에 멈췄습니다. 정미연이 내리려다 멈춰서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김태수 씨, 잠깐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상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이웃이니까요. 그녀의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위의 이상한 행동, 기억나지 않는 병원 검사,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받은 치매 진단까지. 정미연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김태수 씨, 이거 심각해요. 전형적인 후견인 제도 악용 수법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거의 확실해요. 특히 기억나지 않는 검사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마 검사 전에 약물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약물이라니요. 제 사위가 어쩌면 제 딸까지도 저한테 약을 먹였다는 건가요? 일단 확인이 필요해요. 정미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먼저 병원 기록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진료 기록 사본 있으세요? 네, 집에 있어요. 가져다 드릴까요? 네, 그리고 최근 몇 달간의 통장 거래 내역도 같이 가져오세요. 통장 내역은 왜요? 혹시 모를 금전 거래 흔적을 찾아야 해요. 이런 사건에서는 돈의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급하게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가족을 의심하고 조사하고 있다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서류를 들고 다시 11층으로 내려갔어요. 정미연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김태수 씨,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병원 검사 날짜와 통장 인출 내역을 대조해 봤더니 검사 받기 하루 전에 항상 약국에서 결제가 되어 있어요. 약국이요? 네, 그것도 같은 약국에서요. 그런데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전문 의약품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누군가 의사 처방전을 위조했거나 아니면 병원과 짜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절대로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정미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태수 씨, 지금부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두 가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순한 노인이었지만 속으로는 증거를 모으는 탐정이었죠. 35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번에는 제가 배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11층에 사는 젊은 법무사였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경로당에 가는 척하고 정미연의 사무실로 갔어요. 거기서 우리는 증거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약국에 가볼 거예요. 김태수 씨 명의로 구입한 약들이 정확히 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약국은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혈압약 좀 사려고요. 약사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었어요. 아,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요즘 약은 사위분이 대신 사가시던데요. 사위가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어르신 건강 많이 신경 쓰시나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효자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약을 먹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요. 나이 들면 그렇죠. 잠깐만요. 약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약하고 신경안정제 그리고 수면제 드시잖아요. 수면제요? 저는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었어요. 약사분, 혹시 제 처방전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화면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처방전이 6장이나 있었는데 모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약국을 나와서 정미연에게 전화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제 명의로 처방되었대요. 역시 그렇군요. 이제 병원에 가봐야 해요. 누가 그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병원 원무과로 갔습니다. 진료 기록 열람을 신청하며 말했어요. 최근 6개월간 제 이름으로 발급된 모든 처방전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여기 보니까 대리인이 몇 번 다녀가셨네요. 대리인이요? 누구죠? 강민호 씨라고 나와 있어요. 사위분이신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제 이름으로 처방전을 받아갔다니. 처방전 발급할 때 제가 직접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칙은 그래요. 하지만 가족이 위임장 가져오면 발급해드리거든요. 위임장이요? 제가 쓴 적 없는데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혹시 이거 위조된 건가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그 위임장 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위임장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제 서명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미묘하게 달랐어요. 필압이 다르고 삐침 각도가 조금씩 틀렸습니다. 35년간 학생 답안지를 채점하며 필체를 분석한 경험이 여기서 도움이 됐어요. 이건 위조예요. 제가 정미연에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점점 모이고 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아직이에요. 정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뭘요? 현장을 잡아야 해요. 그들이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정미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김태수 씨, 이제부터 연기를 하셔야 해요. 연기요? 네, 치매 환자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방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테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치매 환자 연기라. 아이러니했어요. 그들이 저를 치매로 만들려 했는데 이제 제가 스스로 치매인 척해야 한다니. 좋아요, 해보죠. 그날 저녁 민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지? 민호 사위예요, 아버지. 아, 그래.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아빠, 정말 민호 오빠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민호와 수진이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어요. 계획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예약 있잖아요. 정밀 검사 받기로 했죠? 병원? 무슨 병원? 치매 검사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일부러 더 흐릿한 표정을 지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아버지.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민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예전과는 달리 차갑게 느껴졌어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죠. 민호와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다행이야. 이번 주 안에 서류 준비하자. 서류라니 무슨 서류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글쎄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부러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상태가 좋지 않네요.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치요? 후견인 제도를 알고 계시죠? 가족 중 한 분이 법적 후견인이 되어서 환자분의 재산과 건강을 관리하는 거예요. 민호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후견인이 되면 되는 건가요? 네,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보였습니다.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구나.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후견인이 되어서 제 재산을 가로채는 것. 15억짜리 아파트와 몇 척 되는 예금까지. 병원을 나오면서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두고 보자.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일주일 후 민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뭔데? 병원비 관련 서류예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제 재킷 주머니 속에는 정미연이 준 초소형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호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건 후견인 동의서고요. 이건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재산관리요? 네,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제가 대신 관리해야죠. 통장이랑 아파트 서류 같은 거요. 저는 일부러 순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정말요? 그럼 서명해 주세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서명하기 직전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호야, 이거 서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민호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아버지가 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실 수 있어요. 요양원이요? 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거기가 더 좋아요. 전문가들이 돌봐주고. 그런데 우리 집은요? 팔아야죠. 요양원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 순간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그게 아빠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가요? 내가 왜 여기 서명해야 하는지. 아버지, 방금 설명했잖아요.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민호가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빨리 서명해 주세요. 그런데 말이야. 저는 일부러 느리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가면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요. 그럼 우리 집 팔면 얼마 받는데? 시세가 한 15억 정도 되죠. 15억이면 요양원비로 40년은 쓸 수 있겠네. 제 말에 민호와 수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치매 환자가 이런 계산을 할 리 없으니까요.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 미안. 옛날에 수학 선생이었잖아. 숫자는 잘 기억나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민호와 수진이는 서류를 못 받고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정미연의 사무실로 갔어요. 녹음 잘 됐어요? 완벽해요. 정미연이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요양원, 아파트 매각. 다 녹음됐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아직이에요. 하나 더 필요해요. 뭔데요? 실제로 약물을 투여하는 장면이요. 그래야 살인 미수나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정미연이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걸 거실에 설치하세요. 안경 케이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카메라예요. 며칠 후 예상대로 민호가 음료수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몸보신 하세요. 홍삼 음료예요. 고맙네. 저는 음료수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드세요? 지금은 배가 안 고파서. 나중에 마실게. 아버지, 지금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민호가 재촉했어요. 그래. 그럼 화장실 갔다 와서 마실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올 때 민호가 뭔가 음료수에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얀 가루였습니다. 카메라가 다 찍고 있을 거예요. 거실로 돌아와서 저는 음료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시려는 순간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아버지. 민호가 복도로 나가서 통화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음료수를 화분에 부었어요. 그리고 빈 병을 들고 있다가 민호가 돌아오자 말했습니다. 다 마셨어. 정말요? 빨리 드셨네요. 목이 말랐거든.
민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요. 그럼 아버지 좀 쉬세요. 아마 곧 졸리실 거예요. 알았어. 민호가 나간 후 저는 정미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약물 투여 장면 찍혔어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내일 경찰과 함께 갈 거예요. 드디어 끝나는 건가요? 네, 김태수 씨.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제 딸과 사위가 체포될 거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정미연과 형사 2명이 서 있었어요. 김태수 씨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정미연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호 씨? 저는 정미연 법무사입니다. 김태수 씨 후견인 신청건으로 연락드렸어요. 30분 후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이도 함께였어요. 그들이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민호 씨, 김수진 씨, 2분은 사문서 위조 및 약물 투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예요?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수진아. 하지만 나는 이래야 했어. 형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재산관리 위임 요양원 이야기, 그리고 약물 투여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당할 줄은. 경찰차가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미연이 제 옆에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죠. 제 딸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잘하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한 그 눈빛이요. 김태수 씨, 혹시 모르세요? 뭘요? 딸분이 사실은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엔 딸분은 강민호한테 세뇌당한 것 같아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수 씨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딸분이 자백했어요. 자백이요? 강민호가 협박했다고 해요. 딸분 명의로 빚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 재산으로 갚지 않으면 가족 모두 망한다고 협박했대요.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면회실에서 수진이를 만났어요. 유리 너머로 보이는 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손을 유리에 댔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민호가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제 명의로 대출받고 투자한다고 돈을 날리고.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3년 전부터 아빠 재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자고. 저는 거절했어요. 근데 민호가 협박했어요. 지금까지 만든 빚이 5억이 넘는다고, 아빠 재산으로 갚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한다고. 그래서 따라간 거구나. 네. 미안해요, 아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진실을 다 말해. 경찰한테 민호가 어떻게 널 협박했는지, 어떻게 조종했는지 다 말하는 거야. 그럼 아빠는 저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넌 내 딸이야.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수진이의 자백으로 민호의 과거가 드러났어요. 그는 이미 2번의 결혼 사기 전과가 있었고 매번 비슷한 수법을 썼습니다. 여성과 결혼한 후 재산을 노리고 안 되면 협박과 공갈로 돈을 뜯어낸 거죠. 수진이는 또 다른 피해자였어요. 재판은 3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민호는 사기, 협박, 약물 투여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수진이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협박당한 정황이 인정되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근데 제가 어떡해요? 저는 빚도 있고. 내가 도와줄게. 조금씩 갚아나가면 돼. 아빠.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연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 법무사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김태수 씨가 용기 내신 거예요. 그래도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정미연이 봉투를 열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너무 많은데요. 당연한 거예요. 제 인생을 구해주셨는걸요. 제 인생은 아니고요. 정미연이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김태수 씨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수진이 돕고 평범하게 살아야죠. 평범하게요? 김태수 씨가 평범할 수 있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정미연이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정미연 법무사 사무소 시니어 권익 보호 전문. 그 아래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문 김태수. 이게 뭐예요? 같이 일하시죠. 시니어 분들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요. 김태수 씨 같은 분이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67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요? 왜 안 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35년간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법을 가르쳤어요. 이제는 진짜 문제들을 해결할 차례인지도 몰라요. 좋아요. 해보죠. 정미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김태수 고문님.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정미연의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사기당한 노인들의 상담을 받고 증거를 수집하고 때로는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6개월 후 수진이가 빚을 반쯤 갚았어요. 작은 카페를 열었는데 손님이 제법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수익 좋았어요. 그래? 다행이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용서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한 거야. 너도 나도. 어느 봄날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어요. 벚꽃이 만발한 거리가 아름다웠습니다. 67세, 많은 나이죠.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민호와 수진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덕분에 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았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미연이었습니다. 김 고모님, 오늘 새로운 의뢰 들어왔어요. 80대 할머니인데 손자한테 사기당했대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재킷을 챙겨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67세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고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김태수,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보자. 그리고 문을 열고 나섰어요. 새로운 사건이, 새로운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쓸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